앤드류 잭슨이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다수의 힘을 갖는다. 2018년 4월 대기업 노조들이 거의 매일 총회를 열어 뿌리 깊은 나무의 노사 합의안들 중에서 100배 상한선 소득 분배에 대해서만 집중 토론을 하면서 다가올 단체 협상의 최우선 조건이 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다. 정경련과 상공인협회 등 기업주 단체들은 연일 강력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내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벌 신문들과 방송들은 연일 100배 소득 분배가 극단적인 좌파안이라고 매도하며 비난했다. 국민들은 동일한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소득 분배 차이를 100배 이내로 상한선을 정하는 안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100배 차이가 말이 되느냐? 어떠한 회사에서도 오너의 기여도가 말단 직원의 기여도보다 100배나 차이 날 수 없다. 너무 많으니 50배로 낮춰야 한다. 100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30배면 충분하다. 무슨 소리? 오너들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 과정의 자본뿐만 아니라 무한의 책임과 열의를 가지고 일한다. 고로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아니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오너가 회사에 무한의 책임과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법적으로도 무한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오히려 회사를 사금고화하여 오너 개인의 재산을 불리는 데 이용하다가 경영이 힘들어지면 그동안 불린 재산을 회사에 돌리기는커녕 고의로 부도를 낸다. 고로 회사의 소득 발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분배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룰은 최대 100배 차이가 합리적이다. 노사 간 소득 분배에 제한을 두고 틀을 정하자는 발상은 시장과 기업이 결정할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발상이다. 그것은 시장주의에 반대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공산주의 발상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니 공산주의가 아니다. 규제와 틀이 없는 시장의 독점적 자유는 오히려 자본주의를 부패시킨다. 당신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독과점 방지법이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것인가? 노사 간의 공정한 소득 분배는 공정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규제와 틀이 당연히 필요하다. 100배 상한선의 소득 분배는 공정하고 합당하다. 이러한 난상 토론은 각종 사건 사고를 야기했다. 경북 구미의 어느 술집에서는 손님들 가운데 이 문제로 입씨름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한 점잖은 차림의 60대 기업인이 자꾸 자신의 상대 측 말을 거둔다며 예쁜 술집 종업원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때려 구속되었다가 하루 만에 훈방 조치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에서는 술에 취한 어느 재벌 기업의 김 부장이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니다 발을 헛디디어 지하철 계단으로 굴렀고 목뼈와 척추뼈에 손상을 입어 반신불수가 되기도 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완벽하게 세뇌된 광인들이 더러 사고를 치기도 했다. 빨갱이를 무척이나 싫어하던 어느 초원부는 붉은색을 보기만 해도 흥분하여 투구장에서 빨간색을 보고 날뛰는 미친 소처럼 그가 초대받아간 친척의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입고 있는 빨강색 한복 치마를 찢어버리는 사고를 쳤다. 역시 붉은색에만 유난히 노이로제 정세를 보이던 또 다른 노인네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교정의 국기 개양대에서 아름답게 펄럭이고 있는 태극기를 끌어내더니 태극 문양의 빨간색 부분을 까맣게 칠해버렸다. 2018년 4월 22일 일요일 밤 제2방송국에서 시사토론회를 생방송으로 개최했다. 유력 방송사들이 뉴스로 편성하는 일요일 밤 9시의 황금 시간대를 토론회로 기획한 것은 최근 사회적 핫 이슈로 떠오른 100배 소득 분배 문제를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제2방송국의 존재감을 확실히 심어주겠다는 의도로 결정된 것이었다. 서민대학교 황영길 경제학 교수가 사회를 보고 친일파 재벌 2세 나기춘 국회의원이 반대의 입장에서 시민참여대학교 최영복 교수가 찬성의 입장에서 패널로 참여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의 송승일 회장과 서지혜 노조위원장이 초대 손님으로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출연 소식에 언론계와 온라인계가 들썩했다. 생방송 토론회의 준비는 활기를 띠었다. 500석의 방청권은 일주일 전에 인터넷으로 홍보한 지 5분 만에 매진되었고 토론회 시작 1시간 전에는 강당 안에 있는 모든 좌석이 방청객들로 가득히 채워졌다. 연단 인근과 통로 및 계단에는 타 방송사들과 신문사들의 기자들이 몰려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5천여 명의 시민들은 강당 옆 널찍한 잔디밭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깔고 앉았다. 깔끔한 금음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도 밝게 빛났다.
토론회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대박을 예감한 제작진들이 일찌감치 흥분했다.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나 의원이 송 회장에게 그다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아른 체를 하며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는 송 회장의 인사를 건성으로 들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송 회장은 그 미소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미소에서는 송 회장보다 막강한 돈과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라는 듯한 무자비한 거만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화류계에서 통이 크고 호색한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나 의원은 자기 아내가 알건 모르건 상관하지 않고 처녀 유부녀 할 것 없이 남의 집 여자들을 꽤나 버려놓았었다. 그가 눈빛을 반짝거리며 지혜에게 접근했다. 송 회장을 대할 때와 달리 사뭇 은근한 것이 뭔가 노리는 것이 있어 보이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노조위원장이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빼어난 미모가 그의 성적 호기심을 발기시킨 것이리라. 지혜는 평소 회사에서 일할 때와 다름없이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하늘색 근무복 차림을 하고 나왔다. 그 복장이 그녀를 잠옷 노조위원장답게 해주고 있었다. 화장기도 거의 없는 얼굴은 결곡하고 아름다웠다. 환한 이마와 볼, 목덜미로 이어지는 피부가 50대 여인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주름도 거의 없이 처녀처럼 고왔다. 그녀의 어깨 뒤로 윤기 흐르는 까만 머리는 곱게 빗겨져 묶여 있었다. 하지만 나 의원이 다가오자 갑자기 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발만스러운 그의 태도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었다. 그녀의 차분했던 검은 눈이 이놈 봐라 꼴에 숙회라고 다리 들고 오줌 눈다더니 하는 생각을 품고 그를 노려보았다. 나 의원은 예기치 못하게 그녀의 인사하는 태도가 얼마나 차갑고 앙칼졌던지 순식간에 귓볼이 달아올랐다. 동시에 그녀를 꼬드겨 침대에 눕혀보려던 마음도 후다닥 달아나 버렸다. 송 회장은 대기실에서 차분히 앉아 기다리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안절부절 못했다.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칠판 앞에 나와 문제풀이를 못할 정도로 무대 공포증이 심했던 그는 처음 토론회 제안이 왔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했었다. 점잖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나가면 아직도 갑자기 가슴이 벅차고 목구멍에 커다란 덩어리가 올라와서 말문이 막히거나 목소리가 떨리곤 한다. 모두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 이마에 땀이 흐르고 가슴이 울렁거리는 버릇을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버리지 못했다. 논쟁이나 언쟁을 해야 하는 상대방과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당황한다. 그러나 지혜가 송 회장의 뜻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간곡히 설득하고서야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도 그는 방송국에 들어서자마자 괜히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게다가 전국의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주시하는 생방송 토론회니 신경이 극도로 긴장하였고 잔뜩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벌컥 후회가 되어 가능하다면 취소해버리고 싶었다. 송 회장이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그의 몸은 어느덧 수많은 방청객의 시선과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다. 나 의원은 자신이 상대해야 할 4명의 얼굴들을 뜯어보며 기선을 잡겠다는 듯 눈초리에 힘을 주었다. 송 회장은 나 의원이 자신을 너무 빤히 쳐다보는 바람에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이윽고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사회자 황 교수가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발전과 생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은 성장, 생존은 분배와 맥락이 다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한 현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성장과 분배를 얘기하고 있고 성장의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시도를 하고 있지만 분배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의와 시도가 부족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최 교수님과 나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가 말합니다. 옛날 원시 공동체 사회는 공동생산, 공동소유,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인류가 전쟁과 약탈을 하고 다른 부족을 노예로 삼으면서 계층이 생겨났습니다. 지배자 계층은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보호하려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분배가 불공정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 구조는 더욱더 심각해지면서 범죄 등 온갖 사회 불안도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정한 분배를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배 상한선 소득 분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자본주의 가치는 시장주의와 자유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과 소득을 분배하는 행위도 시장의 조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유를 상한선이다 뭐다 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과 가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최 교수가 말합니다. 소득을 똑같이 분배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등 있게 배분하되 그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므로 이것은 제한된 자본주의, 합리적인 자본주의입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부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나 의원은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미소를 지었다. 자기 발언에 만족한 듯이 득이만면하였다. 말을 장황하게 많이 늘어놓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강한 흡인력을 가지게 된다고 그는 경험상 알고 있다. 과장되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의 태도는 흡사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 권력자 같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갈채를 받기 위해 방청석과 패널들을 둘러보다가 지혜의 노려보는 눈빛에 찔끔하여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때 아주 짧은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혜가 말합니다. 무절제한 자유는 방종입니다. 무절제한 쾌락은 광란이고요. 절제가 없는 사회는 미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미치지 않으려면 자본의 축적 역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바벨탑을 쌓다 신의 분노를 받듯이 자본을 무제한적으로 쌓게 되면 가난한 서민들의 분노를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배 차이의 상한선을 두고 분배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 회사가 채택한 자본주의의 한 가지 방안입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자본 축적에 상한선을 둔다는 것, 부자가 더 큰 재산을 모으는데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라니까 그러네. 지혜가 말합니다. 나 의원님, 심청전 아시죠? 조선시대의 심청이가 팔려간 공양미 300석은 현재의 가치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나 의원이 무슨 소리냐는 듯이 눈이 둥그레지며 고개를 돌려 지혜에게 못마땅한 눈길을 던졌다. 지혜는 잠시 말을 멈춘 다음 단호한 시선으로 나 의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지혜가 말합니다. 나 의원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죠. 조선시대의 양곡 300석은 지금으로 치면 약 1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만석은 지금 얼마의 가치가 되는 것이지요? 한때 중학교 선생님이었던 지혜가 나 의원을 중학생 다루듯 했다. 그것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나 의원은 재빨리 종이 위에 숫자를 쓰며 끼적대더니 나 의원이 말합니다. 33억 원 정도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심청전이나 조선시대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까? 지혜가 말합니다. 나 의원께서는 조선시대 경주의 최부자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무려 300년 동안이나 부자이면서도 선을 쌓았다고 전해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례 아닙니까? 그 집안의 가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 의원님? 나 의원의 얼굴이 붉어지며 입술만 실룩거릴 뿐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좀 짜증이 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 지혜는 얼핏 냉소를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지혜가 말합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지요. 첫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마라. 셋째, 만석이 넘으면 사회에 환원하라.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고 그 이상 모으면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이 최부잣집 가훈이었습니다. 나 의원님, 자 그러면 당시의 만석이면 지금 화폐 가치로 얼마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지혜의 다그치는 질문에 나 의원의 당황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마치 야단 맞는 강아지처럼 고개를 약간 돌리며 눈길을 슬금슬금 피했다. 그의 귓볼과 목덜미에 혈액이 몰리기 시작했다. 지혜가 말합니다. 조금 전에 나 의원께서는 만석이 33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화폐 가치로 33억 원 이상은 모으지 말고 33억 원 이상 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는 최부잣집 가훈은 공산주의 사상입니까? 300년 동안 경주의 최부잣집 어른들은 죄다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까? 나 의원님, 저를 보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 좀 해보세요. 지혜가 엄한 표정으로 나 의원을 철부지학생 잡돌이 하듯 하자 송 회장은 킥킥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깨물고 있었고 최 교수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며 쿡 하며 웃었다. 그 바람에 황 교수마저 쿡쿡 하고 웃어버렸다. 얼굴이 벌개진 나 의원은 끙 하고 신음을 내뱉었다. 그러고선 작게 심호흡을 하면서 사세를 고쳐 앉았다.
지혜는 어깨를 쭉 내밀어 정말 천격스럽고 꼴 같자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라는 듯이 나 의원을 노려보았다. 나 의원은 화제를 슬쩍 돌렸다. 그런 면에서 그는 노련하고 비겁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중국에서 자본주의 이념을 도입할 때 등소평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것은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 돈만 잘 벌면 대우받는 사회, 그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도 따라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다 이겁니다. 지혜가 말입니다. 나 의원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속담의 뜻이 뭐지요? 나 의원이 대답을 못합니다. 지혜가 다시 말합니다. 그 속담은 사물의 한 측면만 보고 두루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각이 받지 못하여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다는 말입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그래서요? 지혜가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본주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직입니다. 그들은 미련한 공산주의자들이니까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경제적 번영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다 함께 경제적 번영을 누려야 합니다. 등소평의 비유를 다시 거론해 보지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은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뜻인가요? 횟가루를 섞은 분유를 만들어 팔든 화공약품을 섞은 참기름을 만들어 팔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뜻인가요? 탈세를 하든 밀수를 하든 국가기밀을 팔든 나만 돈을 잘 벌면 된다는 뜻인가요? 나 의원님, 그런 뜻인가요? 나 의원은 자신의 혀를 제대로 찔려 당황했다. 또다시 할 말을 잃고 우물쭈물하자 지혜가 얼굴에 슬쩍 비웃는 기색을 띄우고 말을 이었다. 지혜가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본주의 이념을 한 측면만 보고 두루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극심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무슨 짓을 하든 돈만 잘 벌면 자본주의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돈을 벌어야 자본주의가 성공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 의원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미련한 중국 공산당을 추종하는 것인가요? 중국 공산당과 내통하는 것인가요? 나 의원은 얼굴만 붉힌 채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었다. 대꾸할 마땅한 말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러자 사회자가 보기에 민망했던지 얼른 끼어들며 송 회장에게 질문했다. 사회자 황 교수가 말합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0배 상한선 소득 분배라는 이론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가 송 회장 쪽으로 고개를 돌려 질문을 했다. 토론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송 회장의 가슴은 두근거리는지 숨소리가 잦아졌고 뜨거운 침을 꿀꺽 삼키곤 했다. 자신을 포함하여 5명이 앞에 앉았고 생방송 카메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카메라가 그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혹시 말 실수를 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면서 손과 눈을 어떻게 건사해야 좋을지도 몰라 곤혹스럽게 앉아 있었다. 그런데 지혜에게 쩔쩔매는 나 의원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자 갑자기 속이 시원해지면서 방청객들과 카메라에 대한 공포증이 사라져버렸다. 송 회장이 말합니다. 소득의 100배 차이라거나 100배 상한선에 대해 어느 책에서 읽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서 들은 바도 없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과연 내가 하는 일의 값어치와 직원이 하는 일의 값어치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 가치를 수치화할 수 있을까? 회사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에 대한 나의 공헌도와 직원들의 공헌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것을 수치화한다면 어떻게 나올까? 나 혼자 이리저리 궁리해보고 참고할 만한 책이 있는지 서점에서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시원스러운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말합니다. 어느 날 송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회장인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가치와 지난해 회사 수익의 공헌들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죠. 한 번도 그런 것을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송 회장이 말합니다. 자본과 인간의 관계를 먼저 설정해 보자고 제안했지요. 노동은 곧 인간이니까요. 자본과 인간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 즉 자본은 인간을 필요로 하고 인간은 자본을 필요로 하여 우리 회사 조직 내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직원 한 사람을 자본으로 환산했을 때 가치를 1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회사 내에서 일하고 있을 때의 가치입니다.
회사 밖에서나 가정에서의 가치는 그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크겠지요. 지혜가 말합니다. 저는 회사 내에서의 직원 한 명당 가치가 평균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회장님과 저는 시각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시작했지요. 송 회장이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회사에 투자된 총 자본과 직원들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된 총 자본은 650억 원인데 우리 회사 직원들은 185명입니다. 지혜가 말합니다. 총 투자액을 총 직원 수로 나눈 값을 직원 한 사람에 대한 자본으로서의 가치로 가정해 보니 직원 한 사람당 약 3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액수를 회장님의 투자액 370억 원과 비교하니 회장님의 자본으로서의 가치는 직원 개개인보다 106배나 크더군요. 송 회장이 말합니다. 우리는 수치를 좀 더 단순화하기로 하여 106을 100으로 정했습니다. 즉 자본가인 나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를 직원 한 사람의 공헌도보다 100배 더 큰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 회장과 지혜가 발언하고 있는 동안 어느새 뺀질뺀질한 낯빛으로 되돌아온 나 의원이 제법 엄한 눈으로 송 회장을 노려보았다. 그를 위압하려는 의도의 시선이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송 회장이 보기엔 터무니없는 자만심과 무식으로 꽉 찬 시선이었기에 무시해버렸다. 나 의원의 일그러진 입술 사이로 상대를 얕잡아 보는 듯한 투의 말이 튀어나왔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총 투자액과 전체 직원 수가 자본으로서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죠? 가령 10억 원을 투자한 회사에 직원이 1명이라면 그 직원의 자본으로서의 가치는 10억 원이 되고 직원이 2명이라면 각각 5억 원이 되는데 그렇게 일관성 없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당신들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 교수가 말합니다. 10억 원 투자한 회사에 직원 1명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된다면 그 직원은 10억 원 가치가 있겠네요. 2명의 직원이 있어야 원만히 돌아간다면 한 사람당 5억의 가치가 있을 테고 직원의 가치를 그 회사에 투자된 자본과 비교하여 산정한다는 논리와 발상이 경이롭습니다. 사회자 황 교수가 말합니다. 송 회장님이 직원보다 100배 더 큰 공헌도를 가졌다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후 어떻게 되었나요? 송 회장이 말합니다. 작년 우리 회사 말단 직원의 최저 연봉은 4,300만 원이었고 나의 총 소득은 연봉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49억 원이었습니다. 직원들보다 100배 공헌했으니 4,300만 원의 100배인 43억 원의 소득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나는 6억 원을 회사로부터 더 받은 셈이지요. 지혜가 말합니다. 장시간의 의견 교환 끝에 송 회장님이 6억 원을 회사로 반납하겠다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노조원들과 상의하여 반납해 주신 금액을 임직원 복지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부터는 회사의 이익을 100배 소득분배 원칙에 따라 회장님, 투자자들, 임직원들 모두에게 공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올해의 임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100배 소득분배 원칙에 따라 최종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종 정산했을 때의 소득은 회사의 수익 규모에 따라 올해 초에 임시 책정했던 연봉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송 회장이 말합니다. 우리 회사의 현재 총 투자액과 매출 그리고 순이익을 고려하면 100배 상한선을 정하여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회사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내 소득도 줄게 되지만 전 직원들의 소득도 줄어들게 되거나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직원 수를 줄이게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노조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회사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조원들 전체의 의사가 정기적으로 경영 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부의 축적에 제한을 가하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혜가 재빨리 낚아채듯 되물었다. 그녀는 눈꼬리를 세우며 나 의원을 엄하게 쏘아보았다. 지혜가 말합니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말인가요? 지혜의 도전적인 질문에 나 의원은 아까부터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슬슬 성질이 뻗치기 시작했다. 지혜 역시 지적 수준이 낮아 보이고 성격도 성마르고 좀스럽기 그지없는 이 녀석이 역하여 마주하기 싫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은 여전히 그의 얼굴을 꿰뚫고 있었다. 토론회장 안에는 신경질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나 의원이 발끈한 목소리로 지혜에게 삐딱하게 물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뻔한 사실을 몰라서 묻는 겁니까? 하하하. 철랑대는 나 의원의 발언은 그의 비아냥대는 표정과 잘 어울렸다. 얼굴을 보기 흉하게 찌푸리며 삐뚤어진 웃음을 지었으나 웃고 나서 견딜 수 없는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방청석 자리에 앉아있던 경구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아내 지혜의 의연한 태도에 경이감을 느꼈다. 아내가 이번에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는 그는 초조하면서도 흥분되었다. 지혜가 말합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게을렀기 때문에 가난뱅이가 되었다는 논리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서민들의 90% 이상은 부자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자본이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한 서민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부자들과 서민들을 모아서 돈을 배제한 채로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지 내기한다면 두 그룹 다 비슷한 소득을 얻거나 오히려 서민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금융기법, 주식, 선물거래, 기업사냥 등 돈을 가지고 노는 데 더 강하고 서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데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열심히 일했고 가난한 자들은 게으르다는 궤변은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지혜가 차분하고도 다부진 어조로 말하고 있는 동안 나 의원의 얼굴은 벌게졌다. 지혜의 발언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질책하는 어조를 느꼈기 때문이다. 경구는 잘했어 하며 속으로 박수를 쳤다. 지혜는 이 녀석이 충고를 하는데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대번에 낯부터 불키다니 하는 마음으로 나 의원을 노려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시선이 마주치자 나 의원은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외면해 버렸지만 지혜는 그러한 나 의원의 태도를 비웃으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지혜가 말합니다. 나 의원님, 제가 불편한 진실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서민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대신 일해주는 부자들은 게으를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지혜가 발언하는 동안 나 의원의 얼굴은 화가 난 듯 더 새빨개졌고 놀라울 정도로 심각해졌다. 그래도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해서 분위기를 다시 장악해야겠다고 생각한 나 의원이 튀어나온 눈으로 지혜를 응시하면서 말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부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선한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지혜가 그의 한심한 질문에 넌더리가 난다는 표정으로 후하며 한숨을 길게 쉰 후 말했다. 지혜가 말합니다. 그 말이 아니지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직원보다 100배 이상 터무니없이 많이 챙겨가는 부자들만 나쁘다는 것이지요. 시중에 떠도는 말을 해드리지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독재 공산당이 죄악의 덩어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독재 자본가가 죄악의 덩어리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부자와 자본가를 그따위로 폄훼하지 마세요. 서 위원장의 발언을 국민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몹시 비뚤어진 시각이에요. 부자들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격지심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부자들은 근면과 검소를 평생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흠. 나 의원은 키가 크고 미남형인데다 재벌 2세 갑부에서 젊어서부터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가 한껏 으스대며 거만하게 말하자 방청객 무리 속에서 나 의원이 동원한 중년의 아주머니들 몇 명이 옳소 하고 외쳤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번들거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청객들이 그 아주머니들에게 싸늘한 비웃음의 눈길을 모아 던지자 이내 표정이 굳어지며 움츠러들었다. 방청객들 중에 일부는 나 의원이 독재사회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돼지 스퀘일러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일부 방청객들은 그에게서 텅 빈 동네로 빈정거리면서 동네를 싸돌아다니는 옆집 똥개를 연상했다. 지혜가 야무진 인매와 어조로 말했다. 지혜가 말합니다. 부자들이 근면과 검소를 평생 실천한다고요? 호호호.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서. 최근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면함이란 원래 도덕과 의리에 민첩한 것을 말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단순히 재물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뜻으로만 알고 있다. 검소함이란 본시 돈과 이권에 욕심이 없음을 뜻하는 말인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색함과 몰인정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 최 교수가 말합니다.
최근담에서 아주 좋은 글귀를 찾으셨군요. 저도 서 위원장 말씀에 공감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라면 무턱대고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비하하지요. 많은 부자들이 최근담을 읽어 근면과 검소의 뜻부터 제대로 공부하여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 위원장님이 언급하신 대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없앤다면 순수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부자가 될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을 터이니 빈부격차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미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노동자들보다 평균 344배나 많은 보수를 받았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임원들이 직원들보다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을까? 이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고 재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 점을 생각해보자. 27년 전인 1980년에 최고 경영자들은 그들이 고용한 노동자들보다 겨우 42배 많은 수익을 올렸다. 그렇다면 1980년에는 지금보다 재능이 적고 일도 덜 했을까? 아니면 원래 소득 격차라는 게 재능이나 기술과는 무관하게 우연히 발생하는 것일까? 저는 과도한 소득 격차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탐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제한하지 않으면 소득의 격차와 빈부의 격차는 무제한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자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투자 욕구, 투자 자유라고도 하지요.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요소들을 철폐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기업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는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누리는 이 자유도 당신이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것만큼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고 돈이 많으면 그만큼 자유도 많은 것이에요. 만일 자본가들과 기업가들의 사업 성공과 이윤 극대화에 대한 욕구와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들은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은 국가이고 국민의 생명입니다. 기업이 죽으면 국가도 국민들도 죽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자본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보다 수백 배 아니 수천 배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죽을 수밖에 없을 터이니 기업가들은 한국을 버리고 자본 선진국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 없는 한국은 금세 망해버려 한국도 국민들도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작가 소세키의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적어왔으니 읽어드리지요. 지구가 지축을 회전하는 것은 무슨 자격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돈이다. 돈의 공덕을 납득하고 이 돈의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는 자는 기업가를 제외하고는 달리 아무도 없다. 태양이 무사히 동쪽에서 나와 서쪽으로 지는 것도 전적으로 기업가 덕분이다. 방청석 속에 섞여있던 나 의원이 동원한 소수의 아청꾼 아줌마들은 입을 쩍 벌리고서 줄곧 나 의원을 응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방청객들의 분위기에 겁먹어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미상불 나 의원의 논리가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다. 잘생기고 거만한 나 의원의 얼굴 한복판에서 약간 천박한 구석을 발견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작가 소세키의 소설 속 문장 인용은 그의 상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일 뿐이었다. 방청석에서는 뭐라고? 수새끼래? 개새끼래? 나 의원 저 새끼가 방금 욕했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탐욕과 궤변이라는 글자를 이마에 써붙인 듯한 나 의원에게서 송 회장은 싸늘한 한기를 느꼈다. 어찌하여 누가 저런 괴물을 입법위원으로 당선시켜 주었지? 지혜가 말합니다. 나 의원께서는 재벌 2세이시고 큰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엽죽겠습니다.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라는 것이 기업의 제일 법칙인가요? 나 의원이 말합니다. 그럼요. 지혜가 말합니다. 제일 적게 투자하고도 제일 많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훌륭한 사업가인가요? 나 의원이 말합니다. 물론이죠. 지혜가 말합니다. 이 볼펜은 문구점에서는 100원짜리입니다. 누군가 여기에서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1000원에 판다면 그 사람은 10배의 이익을 올린 훌륭한 사업가인가요? 아니면 폭리를 취한 불안당인가요?
이 방청석 입장권이 1인당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모든 입장권을 미리 사두었다가 나중에 1인당 1000원에 판다고 하면 그 사람은 10배의 이익을 올린 훌륭한 사업가입니까? 아니면 매점 매석으로 폭리를 취한 범죄자입니까? 나 의원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지혜가 말을 이었다. 지혜가 말합니다. 아까 나 의원께서는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을 기업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은 이익을 얻고 적게 투자한 사람이 적은 이익을 얻어야 공정한 것 아닌가요? 만일 나 의원님 회사에 나 의원님은 90%를 투자했고 제가 10%를 투자했는데 제가 나 의원님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면 저는 훌륭한 사업가인가요? 적게 투자하고도 이익을 많이 가져가려면 상대를 속이거나 불법 또는 불공정한 수단을 쓰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나 의원님? 나 의원이 말합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궤변이 어디 있나요? 지혜가 말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궤변이라고요? 조금 전에 나 의원께서 주장하셨듯이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이 가난한 게 당연한 것처럼 많이 투자한 사람이 많은 이익을 얻고 적게 투자한 사람이 적게 이익을 얻어야 당연하고 공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의원께서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니 공정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보군요. 나 의원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인들이 나 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소 투자의 최대 이익, 뼛속 깊숙이 불공정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업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서 위원장님, 내가 다른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하는 속담이 바로 사촌이 노는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자기보다 능력이 탁월한 부자들을 응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록펠러 가문과 같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갑부 가문들이 우리나라에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나라의 갑부들이 세계적인 갑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부터 떠받들어 주어야 합니다. 전 국민의 힘과 재산을 모아 그들이 한국의 갑부에서 세계의 갑부가 되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대로 가업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갑부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세계의 경제를 선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혜택이 돌아오는 방안을 가져다 줄 것이며 우리나라의 국격이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오를 것입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인들을 불공정하다고 야단칠 게 아니라 흠모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줘라. 남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는 슬로건으로 한국 사회를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나 의원은 연설조의 발언을 하면서 스스로 감격했다.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갑부 친구들로부터 후원금이 쏟아지는 소리가 폭포수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행복에 겨운 핏발이 치솟아올라 빨갱이처럼 빨갛게 상기되었다. 지혜가 말합니다. 나 의원님, 갑부들에게 조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에 국적이 없듯이 갑부들은 어느 나라든지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지키기 유리한 곳으로 언제든지 갈아타는 국적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갑부들을 위해 희생하고 떠받들어야 하지요? 대대로 가업을 이어받는다고요? 빈부격차를 대대로 세습하자고 아주 노골적으로 주장하시는군요. 그리고 끝에 하신 말씀, 남이 잘 되도록 도와줘라. 남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는 좋은 말씀입니다. 한국의 갑부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세요. 공정하게 분배하여 서민들이 잘 살도록 도와줘라. 서민들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 서민들이 잘 사는 것 배합하지 마라. 맞지요? 맞지요, 나 의원님? 지혜의 반박에 방청석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최 교수는 또다시 입속으로 쿡쿡 웃었다. 나 의원의 얼굴은 노래졌다. 전현을 어떻게 잡아뜨려 버릴까? 전현의 뇌 구조를 어떻게 바꿔놓아야 하나 하고 부지런히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그와 그의 부자 친구들이 흔히 쓰는 무자비한 폭력만이 떠오를 뿐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독재자가 되려야 하는 카이사르에게 대드는 젊은 호민관이 있었다. 그때 카이사르가 했던 말이 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도 알다시피 나에게는 자네와 이렇게 입씨름을 하는 것보다 부하를 시켜서 자네를 죽이는 편이 훨씬 힘이 적게 든다네. 지혜가 목소리를 진정시키려는 듯 생수를 마시며 목을 축였다. 품이 있는 미소를 지으며 이어지는 그녀의 발언에는 여전히 확신에 넘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지혜가 말합니다. 우리의 100배 소득 분배 합의는 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이윤국대화 이후에 공정한 분배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 의원께서는 공정한 분배를 하면 자본가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했는데 떠나고 싶으면 협박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세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 기업들과 사업 아이템들은 남아있는 직원들과 국민들이 단결하여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불공정한 마음을 가진 자본가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업가들이 국민들 중에 얼마든지 있다고 믿습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서 위원장의 방금 발언은 자본가 없이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선장 없이 배를 운항한다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인데 지금 웃고 계시는데요. 자본가이신 송 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부와 권력의 서열이 낮은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어야 속이 시원한 나 의원은 잠옷 조리 있게 말해보려고 애썼지만 조리 있는 문장을 떠올릴 수 없었다. 평소에 좋은 책을 읽지 않고 낱장 광고지 수준의 잡지나 어용 작가들의 책들을 뒤적거리는 것이 고작이었고 깊이 사색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자기보다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한 지혜보다는 겁이 많고 어수룩해 보이는 송 회장을 상대하고자 했다. 가뜩이나 지혜한테 대인지라 송 회장을 멸시하고 위협하려는 듯한 어투로 입을 벌렸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고통스럽게 물고 늘어지는 억지를 부리는 철부지로 비춰질 뿐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쌓아올렸던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잃고 있었다. 선장 없이 배를 운항한다는 나 의원의 표현을 듣고 회계사 출신인 경구가 바짝 정신을 집중했다. 과연 송 회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송 회장은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과 카메라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느껴 좀 답답했다. 하지만 처음 느꼈을 때보다는 위압감이 덜했다. 벌써 익숙해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긴장은 해도 더 이상 겁먹지는 않았다. 그는 의자를 테이블에 바짝 당겨 앉으며 허리를 고추 세웠다.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를 한 모금 들이키더니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작심한 듯한 강렬한 눈빛이 번득였다. 송 회장이 말합니다. 선박의 운항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비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에는 선장 말고도 배를 운항할 줄 아는 항해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선장이 배를 떠나거나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다음 직책인 1등 항해사가 배를 운항하게 되고 선장과 1등 항해사가 동시에 배를 떠나면 2등 항해사가 배를 운항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배를 운항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논외지요. 송 회장이 잠시 침묵하자 사회자와 패널들 그리고 방청객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발언을 기다렸다. 나 의원만이 여전히 빈정거린 표정과 거만한 자세로 몸을 의자에 깊숙이 묻은 채 송 회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송 회장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장이 없다고 그 배를 운항할 수 없다면 그 배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면 필요한 자본을 직원들이 공모해서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공모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 유고 시에도 회사를 경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없는 이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자본이 이탈하고 사장이 사라졌다 하여 수많은 임직원들이 자본을 모으지 못하고 경영을 맡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런 회사는 애당초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고 대통령이 변을 당했을 때 빠져나간 자본을 국민들의 힘으로 모아 대체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대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애당초 그런 나라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라입니다. 송 회장의 입에서 예상치 못했던 힘있는 발언이 쏟아져 나오자 나 의원이 짐짓 태어난 척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지만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당황하고 있었다. 그가 곁눈질로 송 회장을 째려보며 쳇 하고 내뱉었다. 그것은 송 회장을 비꼬며 토해는 비웃음 소리였다. 입법위원이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교양이 없는 짓거리를 공개 토론장에서 내비친 것은 그만큼 그의 천성이 천박하다는 것을 드러내었을 뿐이다. 게다가 송 회장의 논리적이고 당당한 말과 태도는 나 의원의 존재를 물에 빠진 생쥐만큼이나 초라하게 만들어버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경구는 배를 운항해 본 경험이 없는 송 회장이 선박의 현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하고 놀라기도 했고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송 회장과는 지혜가 뿌리 깊은 나무의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해마다 한두 번씩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몇 년 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 동기생 석봉을 송 회장이 만난 이후로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그 즈음에 경구는 선박관리회사에서 전무이사로 승진하여 일하고 있었다.
근래에는 매달 한두 번꼴로 송 회장과 함께 산행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소박하고 검소한 성품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경구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남자다운 무게감을 그에게서 느꼈다. 든든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수준 높은 상식과 교양에 감명을 받았다. 사회자가 흠흠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 마이크를 잡았다. 사회자 황 교수가 말합니다. 망하는 기업은 있어도 망하는 산업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망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 해도 그 산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대체하는 다른 기업을 창업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 회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은 성장을 우선시하는데 송 회장님은 성장과 분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송 회장이 말합니다. 분배는 성장의 동력입니다. 그러나 기업인들 대다수는 성장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로부터 연구비를 타먹는 어용학자들이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배는 소비라 할 수 있고 성장은 생산 또는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지 못하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팔 곳이 있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구매력이 없고 소비 활동이 없는 곳에는 영업의 규제라 하더라도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지되고 성장하려면 구매력과 소비 활동이 있는 시장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시장의 구성원들에게 소비할 소득이 없으면 구매력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이지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경제가 죽는다는 말은 생산이 줄어든다는 말이 아니라 소비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공급 과잉은 경제를 파탄시킵니다. 하지만 수요 과잉은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성장, 즉 공급이 소비, 즉 수요보다 우선이라는 말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때 공급과 수요라고 말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는 분배이고 공급은 성장입니다. 우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분배를 논의했고 시도했습니다. 분배, 즉 수요와 성장, 즉 공급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없는데 어떻겠습니까? 공급을 받아야 소비하지요. 송 회장님은 기업인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송 회장이 말합니다. 나 의원님, 공급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공급과 인위적인 공급이지요. 자연 공급에는 산과 들에서 과일과 동물들을 채집하고 수렵하는 것입니다. 그 공급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합니다. 방금 나 의원님은 자연적인 공급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나 의원이 대답을 못합니다. 송 회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 또는 분배와 성장을 논의할 때는 농사를 짓는다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인위적인 공급을 말합니다. 농부들을 먹일 밥이 없다면, 즉 소비가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팔리지 않는, 즉 소비가 없는 제품을 나 의원님의 회사에서는 생산하고 공급하는 모양이지요. 어떤 제품인지 그런 똑똑한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 의원이 대답을 못합니다. 지혜와 최 교수뿐만 아니라 방청객들도 경탄 어린 눈으로 송 회장을 쳐다보았다. 나 의원은 송 회장을 암상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만 있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회자도 어이가 없는지 나 의원을 향해 슬쩍 비웃음을 날리고는 지혜를 쳐다보았다. 사회자 황 교수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의 상한선에 대한 서 위원장님의 의견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말합니다. 네, 부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경우 상한선 이상의 잉여 자본은 상한선 이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동합니다. 그 잉여 자본은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든지 상품을 구매하게 하든지 여행을 다니게 하든지 하여 시장의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조금 전에 송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부의 돈을 시장에 풀거나 돈을 찍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있어야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들보다는 당장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식들 교육을 시켜야 하는 서민들이 소비하는 데에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서민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서 지금보다 많은 소득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고
덩달아 생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도 더욱 활기를 띨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비는 곧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누군가에게 생산을 하도록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배를 잘 할수록 경제는 더욱 활성화됩니다. 부의 상한선을 두어 공정한 분배를 하면 자본주의는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합니다. 최 교수가 말합니다.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 의원께서 부의 축적에 상한선을 두게 되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신 데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모국의 기업을 근거로 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모국을 떠나 모국과 전혀 무관하게 외국에서만 큰 기업을 일으킨 예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투자를 유치한다는 외국에서도 사실 외국 기업을 자국의 기업보다 우선하여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때 중국의 급격한 개발 정책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투자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패하거나 철수하지 않았던가요? 기업들은 외국에서의 투자가 더 안전하고 이익이 크게 남는다면 이미 벌써 외국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즉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윤을 남기기가 외국보다 자국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라거나 애국심의 발로라고 떠드는 것은 기업인들의 거짓말이지요. 송 회장과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최 교수가 생수로 목을 축이기 위해 잠시 발언을 중단했다. 나 의원은 그가 싫어하는 발언을 듣는 일이 한껏 힘겨워하는 표정이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옥죄고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 새빨개졌던 그의 얼굴은 어느새 불안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고 주눅이 들 만큼 바짝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다. 최 교수가 말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분배가 현실화하거나 빈부격차의 상한선을 두어 제한하려고 하면 부자들과 기업인들이 기업 이윤이 아닌 단순히 자신의 이윤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엉뚱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한 소득 분배를 거부하고 도피하는 기업인들에 대한 재산물수를 포함한 제재수단, 그리고 기업주가 도피하거나 자본이 철수된 회사의 직원들이 자본을 공모하고 국가에서 지원하여 회사를 유지하는 정책수단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생수병을 움켜쥔 나 의원의 손가락이 얼어붙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 우거지상이 되었다. 이번 기회에 멋진 토론을 벌여 재벌 자본주의 전도사로서의 이미지로 전국적인 스타가 된 후 다음 선거에서는 서울시장직에 도전해 보려 했었다. 그래서 반대측 패널로 신자유주의 경제학 박사인 홍준표 의원에게도 참여 요청이 있었지만 손을 써서 그의 참여를 무산시켜버렸었다.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수세에 몰리게 되어 오늘 토론회에 안 나온 것만도 못하게 되었으니 당황할 수밖에. 기업인들과 부자들을 지지하는 세력들로부터도 어리버리하게 대응하고 있는 자신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게 너무나도 확실했다. 끙 하며 신음을 삼켰더니 그의 등줄기와 겨드랑이에서는 진땀이 끈끈하게 배어나왔다. 그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부지런히 머리를 재촉했다. 그러다 불쑥 좋은 소재가 떠올랐다. 그는 분발해 마지막 펀치를 날렸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가만히 듣자 하니 송 회장께서 동정심과 허영심에 춤추는 소영웅주의에 빠진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송 회장은 부자이신데 공개적으로 서민 편에 서겠다 하며 작은 선행으로 영웅 행세를 하는 것 아닌가요? 하하. 아하. 영웅 놀이하는 철없는 부자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저명하신 이문열 작가님의 표현대로 혹시 송 회장은 내 비록 이렇게 부자 클럽에 들었지만 의식은 아직 깨어있다 또는 이렇게 과분하게 삶을 향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 가난한 서민을 잊지 않았노라 라고 외치고 싶은 것 아닌가요? 송 회장을 삐딱하게 쳐다보는 나 의원의 얼굴에는 빈정거리는 표정이 어렸다. 하지만 송 회장은 개의치 않는 듯 당당한 어조로 대답했다. 송 회장이 말합니다. 나 의원님 말씀 가운데 저를 비웃고 놀리는 어조가 느껴지지만 저에게 물어보셨으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빈부격차가 무제한으로 벌어지면 언젠가는 절망한 서민들의 폭동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자인 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폭동을 피해야 한다. 서민들과 부자들이 서로 인정하는 수준의 소득 배분과 빈부격차를 유지하자. 그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분배 구조를 바로잡아 서민들의 폭동과 저주를 방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진 자의 브레이크 없는 탐욕과 없는 자의 절망이 지옥 같은 사회 내지는 미친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은 저보다 더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잘 아시겠지만 사업가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려 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려 듭니다. 당연히 폭동도 포함되겠지요. 저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 속에서 현명한 부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상한선을 벗어나는 부와 권력을 물리치고 감시하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하게 임할 뿐입니다. 설사 이 일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조그마한 시도가 다음 세대에는 사회 전체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교묘한 말은 미개한 사람들을 선동할 때 자주 쓰는 수작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에서 잘 아는데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가난한 서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행운아들이고 부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하여 행복에 겨워 있는 서민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 두려워하는 불쌍한 부자들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혜가 말합니다. 서민들이 가난하여 행복하고 부자들은 부유하여 불쌍하다고요?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부자들이 부를 서민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해지고 행복해지세요. 나 의원이 말합니다. 그것은 당치 않는 말입니다. 서민들이 부를 나눠받으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가난한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부자들은 서민들의 천국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를 나눠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내세를 그토록 염려하고 있는 부자들을 서민들은 고마워해야 하고 부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지혜가 말합니다. 조금 전에 나 의원께서 교묘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방금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나중에 녹화한 것을 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의원은 얼른 대꾸를 못하고 쓰디쓴 침을 삼켜야만 했다. 여러가지 대답들이 떠올랐지만 잘못했다간 지혜한테 또 야단 맞을 것 같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그러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고 어서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카메라와 국민들의 시선이 그를 포위하고 있어서 앉아있지도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불그락푸르락하니 질려 있었다. 뻣뻣했던 품새도 고양이 앞 시궁지처럼 움츠러들지 않을 수 없었다. 벌겋게 달아오른 표정으로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를 보며 지혜는 저따위 수준 낮은 얼간이하고 말을 섞고 있었다니 하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옛 말에도 소인은 그 나름대로 상대가 있으니 거리를 두라고 했다. 그때였다. 자기 앞에 있는 마이크를 뚫어져라 노래만 보고 앉았던 나 의원이 갑자기 고개를 바짝 들고서 지혜를 노려보았다. 그는 체면이고 나발이고 에라 될도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에 빠진 듯 혼자 삐딱해져서 세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서지혜, 신을 안 믿지? 지혜가 말합니다. 네? 나 의원의 무례한 말투와 질문에 지혜는 분노라기보다 어처구니 없다는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는 지혜를 향해 눈알을 희번덕거리며 혀를 내어 입술을 핥았다. 나 의원이 말합니다. 너 무신론자지? 그렇지? 지혜는 그의 천박한 말투와 멍청하기 짝이 없는 질문에 상대할까 말까 망설이며 아랫입술을 꼭 깨물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기름기 번질번질한 그의 귀싸대기를 찰싹 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서 다시금 그를 향해 눈을 부라렸다. 송 회장은 나 의원을 쳐다보면서 사람의 탈을 쓴 쥐새끼로군 하고 생각했다. 당황한 사회자가 아슬아슬한 순간에 마이크를 잡고 얼른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했다. 사회자 황 교수가 말합니다. 자, 나 의원님과 서 위원장께서는 감정을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송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조 측의 20%의 이사회 지분을 주기로 합의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송 회장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잠시 서 의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사회자를 향해 가설을 거쳐앉아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송 회장이 말합니다. 노조 측과 합의한 이사회 지분은 100배 소득분배 원칙을 세워놓고 나니 매달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노조와 함께 임금 인상이나 임금이나 직원 채용이나 해고와 같은 문제들도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의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생산직, 기획, 관리, 영업, 회계 등 모든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해 있으니 노조원들, 즉 직원들의 협조 없이는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노조의 대표가 경영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경영될 것이고 만일 회사가 부실해진다면 직원들 즉 노조원들도 책임을 지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짜는 나 의원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기로 결심한 지혜가 송 회장을 거들기 위해 자리를 고쳐 앉았다. 나 의원도 지혜를 외면한 채 허공을 응시하며 입술을 실룩거리고만 있었다. 지혜가 말합니다. 이로써 매년 5월의 노사협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황교수가 말합니다. 자본가와 직원들이 한가족처럼 상생하겠다는 아름다운 합의, 두 분께 존경과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이것으로 100배 소득 분배에 관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다시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강당 밖 잔디밭에서는 두 팔을 번쩍 든 시민들의 환호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차량들에서도 생방송을 보거나 듣고 있었는지 클렉슨을 길게 울리며 환호에 답했다. 전국의 가정마다 박수 소리와 송 회장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이튿날 생방송 토론회의 시청률이 55%였다는 경이적인 기록이 발표되었고 송 회장과 지혜는 일약 전국 스타가 되어 있었다. 토론회의 주요 장면들이 포털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라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갔다. 네티즌들은 공정한 소득 분배를 피해 망명하려는 기업인들을 매국노로 규정하며 함부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시하자는 분위기를 이끌었다. 갑부들과 재벌 언론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자제력을 잃고 공포심에 휩싸였다. 기업을 자본가와 직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은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에게 공모주를 보장하는 것도 공산주의라고 단정했다. 조선시대 경주의 최부자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최부자처럼 부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이상 넘치는 부는 직원들과 사회에 환원하는 자는 공산주의자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하라고 부르짖었다. 필리핀에서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 토론회와 그 후 한국의 상황을 눈여겨보고 있던 석봉은 이러저러한 생각에 여러 날 잠이 안 와 뒤치락거렸다. 사회의 여론이 부자들과 서민들로 뚜렷이 갈라져 있는데 부자들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개혁에 의한 의지는 느슨해 보였다. 특히 서민들의 리더가 되어야 할 회사의 팀장급 이상 임직원들과 정부 각 부처의 상급 이상 공무원들이 공정한 분배라는 용어에 부자들보다 더 무섭게 화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고통과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갑부들과 권력자들에게 빌붙어 살면서 스스로를 집사 또는 속칭 머슴이라고 믿고 있기에 상전에게 잘 보이고자 충성 경쟁을 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소문난 고시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들의 상전이 국민이 아닌 장관이나 대통령이라고 믿을 정도로 무식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전제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우겨댔다. 그 부류들의 재산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부자 클럽에 들어가 있었다. 부자들이 그들을 비렁뱅이 머슴으로 여기며 부자 회원으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준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부러진 지식을 무기로 삼아 자발적으로 부자들과 자신들을 위해 싸웠다. 석봉은 그들의 굴종을 이렇게 단정했다. 줏대도 사고력도 없는 부자들의 꼭두각시, 어릿광대, 부자가 던져주는 식은밥과 뼈다귀에 꼬리치며 부자의 위세만을 의지하고 멍멍멍 지저대는 부잣집 개들. 생방송 토론회가 끝난 일주일 후 제2방송국에 비상이 걸렸다. 갑부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광고주들이 일제 계약을 해지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그들은 자진해서 방송국 문을 닫아야만 했다. 제2방송국 기자들은 갑부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실업자가 되었다. 갑부들의 애완견이 될 것인지 아니면 들깨가 될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는 꼴이 되었다. 극소수의 다른 진보 성향 언론인들은 제2방송국과 같은 용기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보통 언론인인 것을 다행스러워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제4부 반격. 두보가 노래했습니다. 붉은 흙 깔린 대궐에서 나눠주는 비단은 본래 가난한 여인들이 짰었거늘 그녀들의 남편들을 채찍질하고 약탈하여 대궐에 바치게 했노라. 1장 부와 권력의 본래 주인. 이동화가 말했습니다. 엽전이란 엽전은 죄다 주워 먹고도 황금똥만 싼다는 무슨 재벌 총수. 대기업 노조들은 발빠르게 지혜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고서 100배 소득 분배를 협상안에 넣었다.
어느덧 100배 소득 분배의 전도사가 된 그녀의 얼굴이 신문, 방송, 잡지에 자주 등장하였고 송 회장이 극구 사양한 강연회에 대신 나가곤 했다. 대기업들과 재벌 언론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국내외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반대 의견을 내보내고 선전했지만 서민들은 계속 찬성적으로 기울고 있었다. 2018년 봄, 얼었던 낙동강물이 풀리고 부산 앞바다도 밝은 햇볕을 받아 유난히도 아름답게 반짝였다. 들녘에는 꽃들이 향기를 뿜어내어 사냐를 쓰다듬는 산들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심장을 간지렸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꿔 입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의 발걸음도 편하고 경쾌했다. 멋진 풍경은 먼 곳에 있지 않고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다고 시인들이 노래하는 계절이다.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에 노조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100배 소득분배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100명의 추진위원을 선출했다. 일주일 전 생방송 토론에 참석했던 최영복 교수와 황영길 교수가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날 오후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100배 소득 분배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100명의 추진위원들은 전국의 기업들을 찾아가 100배 소득 분배의 취지와 목적을 홍보하기로 다짐했다. 5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노사간 단체 협상은 사측에서 100배 소득 분배안이 협상안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직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하여 한치의 진전도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재벌 언론들은 100배 소득 분배 이론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떠들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박친일의 얼굴이 노래졌다. 2500여 년 전에 활약했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신이 비록 다르게 만들었으나 모든 시민들은 한 형제다. 시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금을 섞어 통치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은을 섞어 보조자로 만들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철과 구리를 섞어 농부나 직공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모두 한 핏줄이어서 어떤 때는 금의 자손에게서 은의 자손이 나오기도 하고 은의 자손에서 금의 자손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은 자손의 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잘 지켜보라고 했다. 그래서 만일 시민들의 자손이 철이나 구리가 섞인 자로 태어나면 그 천성에 맞게 농부나 직공으로 삼고 금이나 은이 섞인 자로 태어나면 통치자나 보조자의 지위를 주어야 한다. 이는 철이나 구리가 섞인 자가 나라를 통치할 경우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신탁 때문이다. 지난해 즉 2017년 한국 국민들은 박씨의 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잘 지켜보았던 것일까? 박씨의 혼에서 금을 발견하여 그를 19대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혹시 그의 혼에 전임 대통령들처럼 금이 아니라 철이나 구리가 섞여 있다면? 그의 머릿속에 비겁하고 장깨 많고 포악한 하이에나 같은 짐승이 살고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은 박씨에게 힘든 싸움이었다. 전임 대통령 박근혜가 창조 경제를 부르짖으며 나라를 이끌었지만 실상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책을 거듭했다. 후진국이라던 필리핀이 해마다 6% 이상의 고성장을 이뤄내는 데 비하여 박근혜는 집권기간 5년 내내 필리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의 초라한 성적을 내었다. 도산하는 기업들과 실업자가 급증했지만 경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공사마저 구분할 줄 모르는 대통령은 그녀의 친구들과 짜고 권력을 이용하여 사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그제야 삶이 피폐해진 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시민참여대학의 최영복 교수가 어느 하인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모작을 인터넷에 올렸고 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하인의 소원. 대한민국의 주인이 새로운 하인을 선출했다. 하인을 축하해주는 연회장에 어디에선가 요정이 나타나 말했다. 당신들은 5,000년 동안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무수히 침략과 학대를 받았으나 변변한 보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상전 행사를 하는데 분노하지 않았고 일본이 짓밟아도 노예처럼 순종하였습니다. 이웃나라에서 형님이 말 잘 듣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듯 동방예의지국이라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 자부하고 있으니 그 똥배짱을 가상히 여기어 선물을 주고자 왔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들어드릴까 해요. 우선 주인의 소원은 뭐죠? 대한민국의 주인이 반색하며 즉시 대답했다. 아하,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이.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하인과 함께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펑 소리가 나며 주인의 손에 부자가 되는 티켓이 주어졌는데 반드시 하인이 동승하도록 되어 있었다.
요정이 다시 물었다. 이제 하인의 소원은 뭐죠? 그러자 갑자기 기대에 부푼 대한민국의 하인 왈. 창조 경제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하인의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다. 의외의 대답에 어이없어진 주인. 하인을 힐끗 쳐다본 요정은 그래도 소원을 들어줘야만 했다. 펑 소리와 함께 주인과 하인은 5000년 이전 창조의 시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있었다. 2017년에는 박정희 망령을 잇는 부자들의 정권이 무너지려던 찰나였다. 하지만 막판에 유력한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했다. 게다가 예전에 여러 번 효과적으로 써먹었던 부자 정권들의 비법인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과의 총격전, 북한의 핵실험 유발과 미사일 발사 유발, 국정원 여론 조작, 세뇌된 노인들 동원 등속이 또다시 신기한 효과를 발휘하여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다. 부자들의 정당이 또다시 집권하자 서민들이 아연실색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즉시 순종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출발했던 박씨의 재임기간 초기에 갑자기 엉뚱한 문제가 불거지더니 금세 그에게 위기로 변해 닥쳐왔다.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정한 분배 문제가 화두가 되어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 직전에 거액을 들고 박씨를 찾아왔던 갑부 친구들이 지금 심각하고 다급한 처지에 처해 있다. 며칠 전에 박씨 집무실에서 묵직한 가방을 두고 간 재벌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무식하게도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노출되어 있다. 박씨와 가장 친하고 박씨의 큰아들과 혼사가 오가고 있는 신병그룹 주회장의 경우 작년에 말단 직원의 최저 연봉이 4,500만 원이었는데 주회장은 연봉과 배당 수익금을 포함하여 총 145억 원을 챙겼었다. 만일 100배 소득 분배를 수용하면 주회장은 최대 45억 원밖에 못 가져가고 나머지 100억 원은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회사로 되돌아간 돈은 직원들의 급여 인상과 복지를 위해 쓰일 것이다. 상상만 해도 배알이 칭칭 꼬여 그 고통이야말로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며칠 전 한국의 최상위 갑부 500명이 모여서 100배 소득 분배를 성토하며 외국으로 사업체를 옮길 수도 있다며 국가와 서민들을 협박했다. 그들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고 90% 이상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갑부 2세와 3세들이었다. 그들은 정략 결혼을 통해 이리저리 짝을 지어 거의 대부분이 일가 친척이거나 태어나자마자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기들만의 화려함과 풍족함에 취해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한다. 체격이 좋고 인물이 훤하여 주위에서 다들 경의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장차 국가의 큰 인물이 될 거라는 아부를 들으면서 자랐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한 그들은 집안 배경도 좋고 돈도 많겠다. 그들의 야망이 불타올라 자만심에 가득 찬 거만한 인간이 되었다. 자만심은 열등감을 과대 포장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결과물이다. 심사숙고하여 얻은 깨달음보다 원하면 즉시 준비되어 있는 환경에서 자란 그들이기에 지혜가 부족하다. 토론할 능력이 없는 데다 고집이 세고 잘난 체하며 뽐낸다. 학벌은 좋지만 교양이 없다. 단점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고 찬사를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기가 남들보다 부와 권력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하지 못해 안달한다. 지혜와 덕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하대하고 멸시하는 등 건방지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폭력적이다. 그렇다 보니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진실에 그들 모두가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속은 컴컴하고 외양만 번지르르 한 그들은 아무리 못된 짓을 저질러도 좀채 들키지 않는다. 남을 잘 속이기 때문에 단서를 남기지도 않고 꼬리를 잡히지도 않는다. 선량하고 착한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종교단체와 자선단체에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선심을 쓰고 돈은 반드시 회사에서 낸다.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을 회사 돈으로 매수한다. 그리고선 몰래 연예인들과 쾌락을 즐긴다. 재물에 욕심이 많아 소유욕이 강하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검소한 실상은 구두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독종과 홍리를 취하고 권력에 기대어 사리사욕을 취하며 탈세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는 등 못된 짓을 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 돈과 권력이 있어 호감 있는 평판을 유지한다. 어쩌다 재수없이 못된 짓이 노출될 경우에도 능력, 즉 돈과 권력이 있어 훌륭히 변호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지켜낸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단껏 못된 짓은 감추되 큰 돈을 모아 마음 내키는 대로 화려하고 풍족하게 잘 살면 그것이 최고라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큰 돈을 이용하여 나기춘 의원처럼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은 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피와 살이나 다름없는 큰 돈을 잃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 회장과 똑같이 그들의 뇌 속에 있는 편도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고 있었다.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100배 소득 분배가 확산되면 그들 모두 작게는 몇 백억 원에서 많게는 몇 천억 원을 회사에 돌려줘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회사를 이용하여 해마다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재산을 불려왔던 방법은 턱도 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80년대 민주화 투쟁이 성공한 후 곧바로 이어진 임금 인상 투쟁으로 인해 갑부들은 큰돈 물리기 작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바 있었다. 그 당시 임금 인상 투쟁의 성공으로 한국인의 평균 소득이 상승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어 한국은 선진국의 문턱까지 올라설 수 있었지만, 갑부들이 원하여 마지 않던 신분제 사회라는 꿈이 멀리 후퇴해버린 뼈아픈 과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하는 100배 소득 분배는 단순한 임금 인상 투쟁을 뛰어넘어 부의 상한선이 정해지는 가히 혁명적인 담론이어서, 만일 이것이 성공하면 갑부 클럽은 해체되고 자금 부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갑부들은 갑작스레 집단 공황장애를 일으켰다. 평소에 의리가 의심스러웠던 경북제철의 최 회장은 100배 소득 분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난 대선 때 선거자금으로 제공했던 큰 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박 씨에게 엄포를 놓았다. 단정하게 넥타이를 조여맨 목 주위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안절부절 못하던 최 회장은 화가 나서 가슴이 터질 듯했다. 그의 주름 잡힌 이맛살에 화가 치밀었지만 박 씨에게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 듯이 보였다. 박 씨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얼굴이 발끈 달아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여북해야 현직 대통령을 협박해야 할 정도로 최 회장뿐만 아니라 최 회장 주변에서 궁식거리고 있던 갑부 친구들의 두려움과 초조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박 씨도 자칫 전 재산의 거의 모두를 국가와 국민들에게 빼앗길 수 있었다. 그에게 돈은 곧 권력이며 돈을 관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했다. 돈과 권력, 그 어느 것이라도 잃어서는 안 되었다. 공포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염된다. 공포심을 가진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잔인하고 무모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특히 갑부들은 교활하고 의심이 많은 데다 자신의 척도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박 씨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고를 치기 전에 하루속히 해소책을 찾아 안정시켜야만 했다. 박 씨가 이빨을 아득거렸다. 송 회장과 그 주위에 있는 떨거지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말 테다. 그의 주름 잡힌 이맛살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박 씨는 겉모습이 자신만만해 보여도 사실은 매우 쉽게 상처받는다. 정신적으로 항상 외롭고 초조한 상태이며 정서적으로도 매우 무르고 약하다. 현실을 왜곡하고 주위와 소통하지 못해 비사교적이며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의 측근들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그의 조현병, 정신분열증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래, 바람구멍이 듬성듬성 나있는 여대생들과 여배우들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